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488페이지, 페이지 488 기본서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사업계획의 승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건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 거라 그랬죠? 지금 보고 있는 건 주택법 중에서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의 건설. 그럼 건설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 그랬죠? 누가 건설하지? 사업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 주체. 이때 사업 주체는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가 있었고,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눠지죠. 특히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주택조합이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사업 주체가 정해지면 이제 사업 주체가 할 일이 뭐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걸 뭐란다? 사업 계획. 바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뭐 받는단다? 승인이라는 걸 받는단다.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지금부터 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련된 걸 살펴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게 나오죠. 첫 번째는 뭐가 나온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 무슨 행위를 받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가지는 않겠죠. 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일정한 주택을 건설하거나 일정한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런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할 때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느냐 이 뜻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얼마죠? 단독주택은 적어도 30호 이상을 건설할 때, 공동주택은 적어도 3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 싶다면 이자들은 뭐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대지를 조성하는데 그때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거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는다. 이게 나눠지죠. 자,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30호가 아니라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거는 꼭 기억하세요. 한옥을 건설할 때, 한옥을 지을 때는요. 적어도 한 번 지을 때 50호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죠. 따라서 40호만 짓는다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지 않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고 짓면 됩니다. 50호 이상 될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런데 공동주택도 예외적으로 30세대가 아니라 5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두 가지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만 일단 기억합니다. 어떻게 온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다만 한옥인 경우에는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부터, 다만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지조성은 적어도 1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요거하고 헷갈리기 쉬운 게 뭐더냐? 바로 여기 등록사업자 등록요건하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등록사업자. 주택을 건설할 때 단독주택은 연간 20호 이상을 건설할 때, 공동주택은 연간 2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다만 예외적으로 3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아니요, 등록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거하고 대지를 조성할 때는 연간이란 말이 꼭 들어가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등록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럼 등록 요건하고 사업계획 승인받기 위한 요건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위에 등록할 때는 연간이란 말이 들어있고 밑에 사업계획 승인은 연간이란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는 연간이란 말이 안 들어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연간은 무슨 말이죠? 1년 동안에. 적어도 내가 1년 동안에 단독주택을 20호 이상 지으려고 한다. 그때는 뭐하고 가라?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1년 동안에 20호 이상을 짓는다면 저 주택 짓는 걸 하나의 직업으로 하겠다, 하나의 영업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1년 동안에 20호 이상 짓는다면 그거는 한두 채 짓는 게 아니라 저렇게 주택을 많이 져가지고 그걸 영업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등록을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업을 하려면 뭐부터 되죠? 등록하고 하라. 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려면 등록하라. 적어도 1년 동안에 이 정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한다는 것, 그건 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소리고, 이건 뭐죠? 한 번 지을 때 1년 동안이 아니야. 어떤 한 지역에다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지역에서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의 사업장에서 적어도 이런 규모 이상으로 많이 짓는다면, 많이 조성한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20호만 짓는데 그럼 뭐 해야 되죠? 등록은 해야 돼. 연간 20호 이상이니까 등록은 해야 돼.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받는 사업장은 최소한 30호 또는 30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공구별 분할 시행이란 말은 전번 했었죠.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려면 그 하나의 주택단지 세대수가 최소한 600세대 이상은 돼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적어도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중요한 거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럼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을래?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뭐죠? 크게 나눠집니다. 원칙은 누구일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건 둘로 나눠집니다. 이런 규모 이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할 때, 즉 30호, 30대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조성한다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했잖아. 그럼 그때 이런 규모로 지는데 그때 조성되는 대지 면적이 얼마가 된답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와 그때 조성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이런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때 조성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10만 제곱미터 미만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원칙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받을까? 원칙은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얘기죠. 그럼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누가 한단다? 관할구역의 장들입니다. 관할구역의 장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바로 이 자들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 뜻일까? 한번 정리해보자. 여기가죠, 서울특별시입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를 먼저 정해야죠. 여기서 얼마나 짓겠답니까? 단독주택을 50%를 지으려고 한다라, 이 말입니다. 단독주택을 이번에 50%를 지으려고 한답니다. 근데 단독 50을 짓는데 그때 그 대지 면적이 얼마밖에 안 되더냐? 대지 면적이 요거 1만 제곱미터, 5만 제곱미터로 가자. 그럼 5만 제곱미터랍니다. 대지 면적이. 또 하나가 서울특별시 여기다가 뭐 짓는데 단독주택을 짓는데 그때 200호를 짓는다고 가정하죠. 근데 200호를 짓는데 그때 대지 면적은 20만 제곱미터라고 가정해 봅니다. 각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서울특별시에서 50호를 짓는다 또는 단독주택 200호를 짓는다. 그러면 얼마가 됐죠? 적어도 30호 이상 짓는 게 맞잖아. 따라서 이때는 뭐 받아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 둘 다 받아야 됩니다. 50호 이상도 사업계획 승인, 200호 짓는 것도 사업계획 승인이죠. 다만 그때 조성하는 대지 면적이 얼마란다? 50호 짓는 건 5만 제곱미터랍니다.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을까? 5만 제곱미터라는 건 10만 제곱미터 미만, 여기에 들어가죠? 누구한테 갈까?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5만일 때는 바로 서울특별시한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라면 단독주택 200호를 짓는데 그때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들어가죠? 그때는 누구한테 받는다? 시도지사랍니다. 그럼 시도사에는 누가 들어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그 다섯 명을 시도지사라 한다. 우리 처음에 공법에서 부동산 공법에서 그 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때 시도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다섯 명을 뭐라고 부른다? 시도지사라고 했으니까 결국 서울에서는 그때는 시도사는 바로 누굴 말한다? 특별시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죠. 인천에서는 똑같아. 인천에서도 단독주택 50%를 짓는데 대지 면적이 5만이면 그때는 10만 미만이니까 인천광역시장, 10만 이상 돼도 인천광역시장 똑같아요. 그럼 어디가 달라질까? 바로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있는데 이제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럼 시장도 둘로 나눠진다고 했잖아. 그죠? 대도시 시장,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했었죠.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쫄따구 시장.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어디에서는 여기가 어디일까? 우리
과천시로 한번 가봐. 그럼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짓는데 과천시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짓는 게 아니고 과천시에서 단독주택을 50호 짓는데 대지 면적은 5만 제곱미터랍니다. 그럼 과천시는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들어갔죠. 5만이니까. 그러면 특광, 특시특도 시장, 바로 시장이네. 과천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니까 이때 과천시에서는 이때는 과천시장이 그때는 과천시장이 그때는 시장이라 쓰잖아. 시장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됩니다. 문제는 200호를 짓는데 대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래. 그럼 20만 제곱미터면 10만 이상이죠? 그때는 아무리 눈씻고 봐도 여기 과천시장은 안 들어갑니다. 왜? 과천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에 들어있지 대도시장에 과천시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 인구가 과천시는 50만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특광, 특시, 도, 특도, 대도시장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때는 바로 도지사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과천시는 경기도 과천시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10만 미만일 때면 그냥 과천시장이 10만 미만이니까 과천시장이 지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지만 10만 이상 되면 시도지사로 올라가서 그때는 도지사, 이때는 도지사가 결국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연천군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연천군에서도 자 10만 이상 되면 그때는 누가 될까? 경기도 도지사입니다. 연천군은 경기도 연천군이니까 10만 이상 될 때는 그때는 경기도 도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잖아. 10만 미만일 때는 군수가 한다 했으니까 그때는 연천 군수가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됩니다. 결국 어디에서는 특별시에서는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다 특별시장이에요. 광역시에서는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다 광역시장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10만 이상도 특별자치시장, 10만 미만도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10만 이상도 제주도 도지사, 10만 미만도 대도시사. 그런데 어디에서는? 대도시에서는 그럼 수원시 같은 데서는 10만 이상 돼도 대도시장에 시장이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10만 이상일 때도 대도시장이 하고 10만 미만일 때도 대도시장 지가합니다. 문제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달라진다. 10만 이상 될 때는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하고 10만 미만일 때만 그 과천시장 지가 직접 한다. 또 연천군에서도 10만 이상 되면 경기도 도지사가 나고 10만 미만일 때는 연천 군수 지가 사업계획 승인권자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이제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사업계획 승인권자다?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쭈루룩 나온다. 어떤 때 국장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까? 490페이지에 나오죠. 첫 번째, 국가 또는 국가와 한국토지특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하면 안 돼요. 국가하고 한국토지특공사, LH죠. 한국토지특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구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국토교통부장에게 직접 받습니다. 특히 LH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국장한테 직접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무슨 사업을 시행한답니까?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택도.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면 100만 평이거든요. 적어도 100만 평인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도 없는 짓을 할 때.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합쳐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도 없는 짓은 누가 안 된다?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세 번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서만 다른 지역 안에 수도권하고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또 하나 이어져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도 국장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 내줍니다. 두 군데 지역이야. 수도권하고 광역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주택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다. 또는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할 때 그때는 국장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내줍니다. 네 번째는 적어도 누가? 공공시행자들이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를 공공사업주체라고 했었죠. 바로 이 공공사업주체가 100분의 50%, 즉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100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자들이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때만,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만 그때는 누가? 국장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그런 일정 규모 이상 되는데도 이런 규모 이상 되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럼 이런 규모 이상이 되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밑에 나오죠. 무슨 지역에서만?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을 제한 상업지역에서 뭘 짓답니까?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한 건축물로 짓는다. 바로 하나의 건축물로 짓는데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걸 같이 졌지. 이걸 흔히 주상복합으로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준주거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을 제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로 졌는데 위에다 주택을 짓고 밑에다가 상가를 졌는데 그때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상가하고 주택하고 있는데 그 전체 중에서 그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만 될 때, 전체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게 90%가 안 된다면 이때는 몇 세대 미만으로 질 때만 그렇죠? 조건이 300세대 미만으로만 질 때야. 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다면 요떤 주상복합 건축물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다. 그럼 뭐 받으라는 얘기야? 그냥 건축허가 받으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건축물을 지면서 밑에는 상가로 짓고 위에는 주택으로 졌어. 그런데 이 주택으로 진 규모가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 미만밖에 안 되면 그때 세대수도 300세대 미만으로 짓는 거고, 그렇다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고 줘도 좋다. 일반적인 뭐 오피스텔 짓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호텔 짓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건축허가 받고 짓지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으로 지면 어떻게 되죠?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300세대 이상일 때는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먼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그 밑에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나머지. 네, 이때 사업계획 승인할 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뭐 받는다? 소유권을 확보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아파트를 지으려면 남의 땅에다 지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소유권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남의 땅에다 아파트 짓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런데 예외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예외적으로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뭐 해준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대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안 했어.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일단은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답니다. 어떤 경우일까? 첫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자, 말귀를 잘 보세요. 이때 원전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않아도 뭐 내주겠다?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내주는 경우가 있다라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 내줄까? 첫째는 자, 그림으로 그립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가 뭐랍니까?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이래. 그 말뜻이 무슨 말이야?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만 수립하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는 뜻이죠.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서만 수립하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먼저 지정돼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원칙적으로 몇 년 내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잖아.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것이 되고 3년 이내에 지구단위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역에서는 뭐를 확보하면 전체에 대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 내줍니까? 아니, 확보하지 않아도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죠? 그 조건, 그게 바로 대지 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전체 대지 면적 중에서 얼마까지만? 여기 80% 이상을 뭘 확보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라.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여기 20% 이하되는 나머지 땅 있죠? 요 20% 이하되는 거, 요것이 무슨 대상이 된단다? 그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때 매도 청구 대상이라는 게 뭐죠? 네 토지 나한테 팔고 너 떠나라 라는 대상이 된다면, 그럼 전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80% 이상은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20%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용권을 확보하려면 첫째 뭐 하면 되죠?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죠. 네 땅 팔어. 샀어. 그럼 소유권 확보하면 당연히 사용권이 확보되죠. 아니면 저기다가 지상권 같은 걸 설정했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사들이거나 지상권을 설정한 걸 80%는 확보했는데 나머지 20%는 이 땅 주인들이 뒤졌다 깨나도 안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이 땅 안 팔어. 그러면 저한테 좀 빌려도 주세요. 그것도 싫어.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이 땅이 뭐가 된다? 땅 주인한테 이 사업 주체가 가가지고 야, 네 땅은 나한테 팔고 너 떠나 라는 무슨 대상이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그때는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을 확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찌감치 매도 청구 대상만 이것도 된다면 그때는 뭘 내주겠다? 사업계 승인 내주겠다. 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니까 건축물 질 수 있거든. 근데 20%는 아직은 소유권은 또는 사용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뭐는 된단다? 매도 청구 대상. 너는 팔고 떠나라 하면 이 사람 팔고 떠나야 돼. 그럼 사업 주체는 당연히 조만간에 소유권 확보할 거잖아. 그러면 미리 지금 아직 소유권 다 확보하지 못했어도 사업계약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 근데 두 번째는 소유권은 확보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죠?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뭐는 확보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대요. 그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몇 퍼센트 확보했다는 뜻입니까? 이거 확보했다는 이 확보가 아까는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거죠.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몇 프로 확보했다? 100%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사용권을 확보했다. 전체 다 확보했다. 이 소리니까 100% 확보했다는 뜻이죠. 그럼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1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만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1번은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이 지역이라면 80%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20%가 매도 청구돼서만 된다면 일찌감치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는 뜻이고 밑에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라면 얘기입니다. 이때는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100% 확보했을 때만 그러면 사용권은 다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아파트 지어도 되니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는 누가 짓겠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이런 공공건설 사업주가 주택을 건설하겠답니다. 그럼 쟤들은 공공건설 사업주니까 쟤들은 관계없이 그냥 사업계획 승인해주겠다.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이 걔들한테는 사업계획 승인해준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아직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어도 사업계획 승인해준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밑에 매도청구라는 말이 나오네. 여기 매도청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어디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바로 여기야. 아까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면 나머지가 뭐가 됐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됐을 때 그때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고 그랬잖아. 그럼 원칙적으로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20% 이하 되는 건 원칙이 뭐가 된다? 자동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자동 매도 청구 대상이 뭐죠? 당연히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그 땅은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맨 밑에 491페이지 맨 밑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바로 여기만의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일정한 권한을 확보하여 몇 프로? 80% 이상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자 그래서 요거 사업주체는 그 다음에 따라 그래서 둘로 나눠져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들에게 아까 80%는 확보했죠? 나머지 20%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대지를 시가로 팔고 떠나라 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시가라는 건 현재 시장 가격으로 팔고 당신 떠나세요 라고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그때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먼저 협의해보고 즉 가격 조정에 대한 걸 먼저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팔고 떠나라 가격은 아직 합의가 안 돼 있잖아. 그거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 3개월 동안 먼저 합의해보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 친구한테 얼마의 돈을 주면 될 건지 확정 판결을 받는 게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먼저 합의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그 이후에 매도 청구 대상으로 간다는 거 아셨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가격은 무슨 가격을 한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금액을 판결받는 그 금액을 판결받아서 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2번 나눠졌죠. 박스 속에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80% 이상 95% 미만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자, 그거는 다시 이쪽 칠판 한번 보자. 자,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넘어갔냐면 착수기간은 좀 이따 나올 것이고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 원칙적으로는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 안 했어.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아까 말한 세 가지가 있단다 라고 했었죠. 자, 그중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의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슨 대상이 된다? 팔고 떠나라라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전체된 소유권 확보한 거 아니지만 팔고 떠나라 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나머지가 된다면 그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다만 괄호 속에 하나가 있었죠. 누구랑?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공동을 할 때는 조건이 적어도 95%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한다면 그때는 80%가 아니라 95%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5% 이하 되는 나머지 있죠? 그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도 그때는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답니다. 그게 첫 번째였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라면 그때는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해서나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100% 확보했을 때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공공건설 사업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얘들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도 그때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겠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매도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내려가. 자, 첫째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다. 누구랑 같이 한다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조합하고 이 자리에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다면 원래는 80% 이상인데 등록사업자와 조합이 공동을 할 때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즉 20% 또는 5%이 나머지가 무슨 대상이 됐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됐다면 그때도 일정치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그랬죠. 이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먼저 협의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매도 청구할 걸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있네. 80% 이상부터 95% 미만까지만 사유권을 확보했답니다. 자, 예를 들면 90% 사용권을 확보했대. 그럼 남은 게 얼마죠? 10%.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죠. 그런 사유 80% 이상부터 95% 미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면 나머지 90% 확보하면 10% 있죠? 그 나머지 중에서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도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땅이 있더라. 어떤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아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다 그랬죠? 그 지정되기 10년 이전에 그러니까 12년, 13년 또는 15년 그때 뭐 했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오늘 있었어. 이 땅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었죠. 그 10년보다도 더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원주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부터 여기 땅 가지고 있던 사람, 적어도 10년 이전부터 땅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투기꾼이 아니라 원주민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 적어도 10년 이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부여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뭐 할 수 없단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너 팔고 떠나라. 그렇게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퍼센트일 때? 80% 이상 95% 미만까지만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만. 그럼 나머지 요
중에서 적어도 10년 이전부터 취득해서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은 강제로 팔고 떠나라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걸 사들여야지만 거기다 주택을 건설하거나 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부른 대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합의해서 흥정하는 수밖에 없죠. 강제로 못 사니까. 그럼 사업 시행자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사업 주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사들일 때 80% 이상을 사들일 때 먼저 뭐부터 사들인다? 요거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 땅을 우선적으로 돈을 더 주서라도 먼저 사들여야 되지. 쓸데없이 저 3년 전에 사들인 사람, 5년 전에 사들인 사람 땅 먼저 사들였다가는 나중에 저 10년 이전에 산 사람은 강제로 살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이미 돈이 처발른 상태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때 가면 부르는 게 값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주 당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도 이제는 무슨 대상이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팔고 떠나라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드디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95% 이상이나 확보했을 때, 즉 전체 땅 중에서 95% 이상만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남은 게 얼마야? 5% 남았잖아. 그 이하만 남았죠? 5% 이하 남은 그 나머지 땅. 그거는 뭐가 된단다? 나머지는 전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래서 95%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 이하 되는 나머지 땅은 10년 이전에 소유했던, 20년 전에 소유했던, 30년 전에 소유했던 관계없이 전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492페이지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예, 결의에 찬성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그랬고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팔고 떠나라 바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거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자, 쉽게 말하면 아까 여기 원래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뭐가 된다 그랬죠? 원래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데 그때 그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은 협의하라고 그랬잖아. 먼저 만나서 협의부터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뭐 한단다? 시가에 따라 매도할 걸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는데 이 합의를 나머지 이제 20% 이하 되는 사람들 3개월 이상 먼저 여기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협의하려면 뭐 해야 돼? 만나야지.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수 없잖아. 그럼 못할까? 그때는 무슨 제도를 쓴단다? 그 밑에 나온 게 바로 그거야. 둘 이상의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그러고도 못 된다? 그러고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안 된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뭐가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을 하자. 바로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어디 사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협의 못하잖아. 그때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버리면 뭐가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번 이상 공고하고도 30일이 지났어.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매도 청구 대상이니까 강제로 사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못 만나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일단은 누가 추천하는 맨 밑에 3번 감정평가 방법, 그때 누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자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을 그게 감정평가한 금액이고 그걸 뭐 한답니까?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법원에다가 공탁금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자가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매도 청구 대상이 됐으니까 그때는 누가 추천하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산술평가하면 그게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것이고 그걸 법원에다 공탁금 걸어놓고 뭐 안 나타나니까 못 주니까 법원에다 공탁금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며칠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줄까? 원칙적으로 60일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것. 자, 옆 페이지 기부채 납은 넘어가고 공사 착수 기간이라고 됐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언제까지 공사를 착수할 것이냐? 요거에 관한 내용이죠. 요거는 아까 전 페이지에 나왔었어요. 이게 공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쪽 전 페이지에 써놓은 건데 공사 언제까지 착수합니까? 원래는 뭐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뭐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그로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제1공구, 제2공구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 최초 공구는 언제까지 할까? 똑같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역시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최초 공구는. 그럼 최초 공구 외의 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이거는 언제까지 하죠? 최초 공구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착공 신고했습니다. 최초 공구에서 나 지금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 들어갑니다. 라고 5년 이내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착공 신고했으면 그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그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최초 공구는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럼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뭐 했었죠?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착공 신고 한 날로부터 다시 2공구, 두 번째 공구는 첫 번째 공구에서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공구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역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까지가 첫 번째 나오는 그런 공사의 착수 기간에 관한 내용이죠. 다만 거기 보시면 493페이지의 공사 착수 기간에 위에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말 뭐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 또는 2의 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단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맨 밑에 493페이지 맨 밑에 공사 착수 기간에 정당한 연장 사유가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몇 년 내에 시작한다고 해서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 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는 최소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문화재 청장의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대지에 대해서 뭐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았고 그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에 공사 착수하려고 드디어 땅에 다다다가서 땅을 파고서 들어가는데 땅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웬 도자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 웬 왕관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언제간가 봤더니 신라시대 유물이 땅 속에서 그때 나옵니다. 매장문화재. 이거 뭐 되죠? 다시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거 까뭉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까뭉개는 공사도 많아요. 왜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잖아. 상당 기간 동안 매장문화재 발굴하는 동안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럼 그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줄까? 조금은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손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면서 공사하지 말라고 매장문화재 발굴 끝날 때까지는 공사 못한다 이래버리면 이 공사하는 사람은 되게 열받겠죠. 손해보면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 신고도 안 해요. 매장문화재 발굴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뭐죠? 그냥 밤중에 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문화재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 그게 수두룩한 이유가 바로 국가가 그런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그걸 굳이 살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좀 뭐가 잘못된 나라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뭘 받았단다? 매장문화재는 발굴 허가를 받았다면 그 발굴이 끝날 때까지는 공사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따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는 지금은 공사를 못 해요. 그래서 그 공사에 착수하는 걸 연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 연장하죠?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나고 문화재 발굴이 다 끝나야 돼. 그로부터 1년의 범위 내까지 그 문화재 발굴 기간 플러스 1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착수를 연장하는 걸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이 땅의 소유자가 서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자는 내 땅이야 라고 하고 상대방은 아니 네 땅 아니야 자기 땅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 분쟁 때문에 아직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답니다. 당연하죠. 남의 땅에다 지을 수 없으니까 원래 원칙이.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다만 이때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입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분쟁은 관계없고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해서만 그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그때는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된다.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여기다 뭘 하는 걸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그럼 그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는 아직은 공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공사 기간 5년이라는 그 기간을 따지는 데서 그건 뭐 할 수 있다? 제외시키고 그건 연장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그게 어떤 것만 착수 기간을 연장하죠? 1.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되는 거 그걸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가 그랬으니까 공고별로 분할 시행할 때만 그때 첫 번째 최초 공고만 5년 내 공사 시작할 때 이걸 연장합니다. 그럼 최초 공고 외의 공고 이거는 공사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연장 대상이 안 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즉 최초 공고에서만 연장이 가능하지 최초 공고에서 일단 공사에 착수했잖아. 그럼 최초 공고 외의 공고에서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는 이 2년은 연장이 안 된다. 5년짜리들만 나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이 가능하고 요 최초 공고 외의 공고에서 2년 내 공사 시작하는 거 이거는 연장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그거를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거기 첫 번째 줄의 마지막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는데 그때 괄호 열고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했는데 밑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잖아. 그중에 첫 번째가 사업 주체가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은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 5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때는 취소 사유가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2번하고 3번 사업 주체가 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사업 주체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이때도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2번, 3번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뭘 받았답니까?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2와 3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 분양 보증이 됐다는 건 누가 망했어도 사업 주체가 경공매로 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아니면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대신 공사해 주겠다는 그런 보증받은 게 있다면 주택 분양 보증이야 누군가 대신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분양 보증이 받은 게 있다면 그때는 굳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자가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는데 굳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하는 건데 사업 주체가 지가 하던 사업인데 나중에 돈이 부족하거나 부도 파산 나서 못 하잖아. 그래서 누가 하겠다는 게 그걸 건설공사를 해는 시공자가 건설회사가 야 이거 내가 인수해가지고 내가 어차피 짓던 집이 내가 주택이니까 내가 마무리까지 다 지어서 내가 분양하겠다. 지가 하겠대. 누가? 바로 시공자가. 그때는 그 해당 주택건설대 소유권 등을 시공자가 확보하고 그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시공자한테 그걸 넘겨주는 거 그걸 승인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2 또는 3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경공매로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그 상실했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그때는 뭘 받아야 됩니까?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사유만 해당할 때는 그건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거 아닌데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승인 취소 여부를 그때 가서 결정하라 라고 됐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는데 다시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더 볼겠죠. 사업 주체가 공사 착수 기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괄호 속에 공사 착수 기간 중 2의 나는 제외를 했습니다. 2의 나가 뭐죠? 바로 이거. 최초 공고 외의 공고에서는
최초 공고에서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 내 공사를 시작하라 그랬죠. 근데 이 2년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내준 걸 취소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제1공고는 사업에 이미 착수했잖아. 그럼 1공고에서 착수해서 공사 진행 잘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2년 내 2공고 공사 착수 안 했다고 이 사업계획 승인 전체를 취소해버리면 1공고 제대로 공사하고 있던 것도 다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결론 1공고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이상 2공고에서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1공고가 공사에 정상적으로 착수한 이상 2공고는 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1공고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니까.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에 관련된 얘기죠. 자, 그 밖에 사업 시행 위한 조치들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여기 된 핵심적인 내용들만 마무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봐. 어디부터죠? 어디 갔어? 여기죠?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란다. 자, 사업계획 승인이 뭐죠? 사업 주체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때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을 지을 때 여기다 단독주택을 저렇게 30호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한옥 같은 걸 지을 때는 30호가 아니라 50호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한옥은 50호 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받는데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받는 경우도 있다. 대지조성은 적어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그때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받을까? 원칙은 대지 면적이 이런 규모로 지으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시도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한테 받고 10만 제부터 미만일 때는 관할구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위나 밑에나 비슷해요. 그냥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10만 이상일 때도 서울특별시장, 미만일 때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에서는 10만 이상도 인천광역시장, 미만도 인천광역시장. 근데 달라지는 데가 있다. 어디죠?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군. 대도시가 아닌 시, 예를 들면 여기 과천시, 그 다음에 연천군, 과천시하고 연천군은 과천시는 50만 미만이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 연천군, 그 대도시가 아닌 시하고 군에서는요 10만 제부터 미만일 때는 그 대도시가 아닌 과천시장하고 연천군수 자기들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야. 근데 10만 제부터 이상 면적이 넓어지면 자기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없고 누가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그 위에는 경기도 도지사. 그때는 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된다. 그것만 구분해서 기억하십시오.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더라. 여기 네 가지. 첫째는 국가 및 한국토지특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도 없는 짓을 할 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공공건설 사업체가 총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만 국장한테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자, 착수는 좀 이따 보고 넘어가서 이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예, 원칙은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주체가 다 확보해야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를 확보한 건 아니야. 그런데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죠? 첫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바로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할 그런 지역을 합니다. 그때는 얼마까지만 뭘 확보하면 되죠?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대. 전체 면적 중에서 그 8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나머지 20% 이하 되는겠죠? 그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무슨 대상이 된다? 토지 수익자한테 너 팔고 떠나라 라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그때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확보한 게 아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답니다. 다만 이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주택조합이 같이 할 때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80% 이상의 사용권만 갖고는 안 돼.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5% 이하 되는 거죠. 그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됐을 때. 그러면 그때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두 번째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적이야. 지구단위 계획 아니면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전부 다 100% 확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세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들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도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8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 그랬죠? 자, 그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됐을 때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예, 현재 시세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그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와 먼저 협의를 한 후에 협의가 돼서 가격이 흥정되면 그 가격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가격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법원에다가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는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80%부터 95% 미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답니다. 80% 이상 95%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그럼 나머지도 원래는 뭐가 돼야 돼? 매도 청구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땅이 있더라. 어떤 게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를 10년 이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온 그 원주민권은 강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야? 부른 대로 값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려면. 참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10년 이전에 취득한 그 원주민들 땅부터 먼저 보상비를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확보해 둬야 되지. 나중에 확보하려고 미뤄뒀다가는 부르는 게 값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뭐야? 그 사람 것들도 10년 이전에 취득한 저 땅도 이제 당연히 매도 청구 대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95%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대. 나머지 얼마 남았죠? 5%. 그 속에 10년 이전에 취득한 그 원주민이 가지고 있다 때 그 사람도 뭐가 된다? 이제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몇 프로까지만? 95%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면 나머지 5% 이하 되는 땅에 비록 10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뭐가 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이제 넘어가자. 그 다음에 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죠. 요거 착수기간. 그럼 공사 언제까지 시작할래? 공사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까지입니까? 원칙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 공구와 최초 공구 외의 공구를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는 최초 공구는 역시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최초 공구 외의 공구에서는 최초 공구에서 착공 신고한 날 그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유겠죠. 예를 들면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할 수 없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누구 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공사를 시작할 수 없대. 그러면 그런 정당한 사유가 끝난 날 종료됐죠. 그래서 확정이 됐어. 그로부터 1년 이내까지는 그때까지는 공사 착수하는 걸 연장해 줄 수는 있는데 뭐는 연장이 안 된단다. 요거 최초 공구 외지 공구에서는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했죠. 요거는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2년 내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이거는 연장 사유도 없고 뭐도 없면 되죠. 사업계획 승인도 요거는 취소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최초 공구에서 이미 공사에 시작한 이상 최초 공구 외의 공구에서 2년 내에 공사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건 그건 안 된다. 1공구에서 공사 시작했으면 2공구는 2년 내에 공사 시작하지 않아도 그때는 그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아셨죠? 이런 내용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요새 미세먼지도 상당히 심하고 그죠? 몸 상태도 이제 힘들어질 때가 시작됩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